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마취통증학과 통증센터 통증센터장이고요. 김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통계인데 100만 명당 이제 암 환자가 2022년에는 2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말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대여명이 지금 83세 정도가 됐는데요. 기대여명까지 살면 전체 인구의 대략적으로 38%가 한 번씩은 암을 이제 경험을 한다고 통계가 요즘은 되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암 생존율도 같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치료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2022년 18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73% 정도의 환자에서 5년 이상 생존, 이게 5년만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5년 이상 치료를 하고 잘 유지가 되고 생존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이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통 암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표를 보거든요. 그래서 암도 많아지고 있고 암을 치료 받으시지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암성 통증, 오늘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오셨는데, 암성 통증의 정의는 그냥 암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생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암이 다 낫고 나서도 어떤 뭔가 치료 과정에서 아니면은 투병 과정에서 겪었던 통증이 남아 있다, 이러면 암성 통증이라고 보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암 때문에 생긴 통증이 아니고, 암에 걸리면 치료받다 보면 아프면 오래 누워있게 되고 이러다 보면 허리 디스크도 잘 생기고요. 근육도 약해지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지병이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다 생기는 통증을 이제 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5%에서는 매우 심한 통증, 25%에서는 중등도, 중간 정도 통증, 그리고 이렇게 집계가 보통 되고, 60%에서 업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유럽 통계입니다. 암에 걸리면은 왜 아플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암 자체가 커지면서 어떤 이제 조직들을 물리적으로 눌러서 아프기도 하고요. 암이 이제 신경에 직접 침투하거나 신경을 침범해서 신경 때문에 신경이 자극돼서 아프기도 하고, 암은 이제 보통 뼈에 골절이 많이 되고요. 뼈에 전이가 많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골절도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척추에 많이 전이가 되는데, 뼈에 전이가 되면 부러지기도 하고 뼈가 자극되기도 하고 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혈관을 누르게 되면, 어떤 장기로 가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그 혈관이 눌리면서 이제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 장기가 허혈성, 이제 협심증이나 이런 질환처럼 어떤 장기에 피가 안 가서 그 장기가 고통을 받아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통 암 걸리시거나 투병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면역력 많이 저하되거든요. 감염 생기거나 어디 뭐 몸에 염증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초조해지죠. 근데 이제 통증이란 거는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게 사실 우울하고 슬픈 것도 어떻게 보면 통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암을 목표로 어떤 이제 치료, 공격을 들어가는데, 이제 애꿎은 정상세포도 옆에 있다가 같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으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집계를 해보면 암 자체로 인한 통증이 또 65%, 암 치료로 인해서 한 25%,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면역력도 약해지고 누워있고 근육도 약해지고 원래 디스크 있었던 사람 또 악화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센터에는 주로 항암 치료하고 나서 많이 통증 있으시다고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 상처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항암제가 건강한 세포도 어느 정도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신경은 손, 발 끝으로 갈수록 신경이 얇아지고 그럴수록 또 이제 취약하거든요. 어떤 공격,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뭐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에 다 이제 취약해요. 그래서 얇은 신경들, 말초신경들이 공격을 많이 받으면 이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꼭 장갑 끼거나 양말을 한 겹 더 낀 것처럼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되게 무딘 느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시고, 뭐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오십니다.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실제로는 아주 얇은 칼로 조직을 저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실질 물리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아주 가는 바늘이나 칼로 조직을 저미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은 방사선 치료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켜봐요. 치료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이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지켜보는데, 이게 더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통증 치료를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갑 낀 것처럼 둔하다, 먹먹하다, 저리다, 차갑고 시리다, 남의 살 같다, 타는 것 같다, 따끔따끔하다, 자갈밭 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요러고 이제 손 끝이나 발끝, 손목 여기 딱 이렇게 말초에만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가 의심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아프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생활 하시던 거, 친구분들 만나시던 거 다 못하고, 엄마들, 자식들 밥 차려주던 거 못하고 이러면서 또 내 기능이 떨어지면 되게 많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의 치료는요, 암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냐 보시면, 일단은 그 전에 암 환자에서 70% 이상이 통증 완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슬픈데, 요거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요, 유럽 통계인데, 전체 암 환자 중에 60% 정도가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증 치료를 할 때는 일단 밤에 잠 잘 자게 하는 게 1차 목표. 2번은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안 아프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잘 조절이 된다 그러면 가벼운 일상생활, 뭐 집안일 하시거나 책 보시거나 산책하시거나 이런 거는 통증 없이 하도록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통증을 없애려고 약을 많이 쓰거나 공격적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양날의 검이라서 부작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두고 일단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이제 흔히 오해를 이런 걸 많이 하세요. 난 암 걸렸으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암 걸렸는데 진통제를 많이 쓰고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아서 안 아픈 거는 사기야. 이런 오해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암은 원래 아픈 거니까 원래 조절이 잘 안 되고 원래 아픈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이제 나중에는 많이 아플 거니까 이제 약을 막 지금 쓰면은 나중엔 쓸 약이 없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아픈 거는 참아야지.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지. 이게 참 오해인 게요. 저는 이제 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신 분들 진료를 하는데, 통증이란 것이 참 웃긴 게, 내비두면
더 예민해지고 더 악화가 됩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특히 통증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에 통증을 잡아야지 나중에 약을 오히려 더 적게 쓰게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 견디지 말자. 특히 암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또 가서 이제 혈액종양내과나 주로 뭐 수술하는 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자꾸 내가 아프다고 하면 왠지 의사가 암 치료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프다고 하면서 맨날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는 통증 자체가 암 치료하고 진단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단의 그 클루,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진통제는 쉽게 중독이 된다. 요거 중독은 항상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국내 연구 결과 봤을 때는 암 환자에서 중독은 1% 내외고요. 중독이라고 하시면 왠지 먹으면 다 생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내가 병이 다 나았고 아프지 않은데 그 진통제가 주는 그런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찾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 걱정 때문에 통증을 견디실 필요는 없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주사제가 먹는 약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먹는 약도 굉장히 강한 약이 있고 주사제도 아주 약한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물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 이거 오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참으면 통증 자체도 계속 심해져요. 근데 통증 자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통증을 너무너무 아프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혈압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저하되고요. 호르몬 불균형도 오고, 그리고 긴장하면서 혈관들이 다 쪼그라들고 수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소화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식사 못 하시고 잠 못 주무시면 이제 또 치료받는 날 컨디션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참는 게 이제 방법이 아니다. 예,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랑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런 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 동안 아픈지, 이런 거 이제 보통 저희가 물어보긴 하는데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 어떤 느낌으로 아픈지, 요거 딱 아픈 곳을 정확히 짚을 수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지, 이런 거를 잘 이제 알려주시면 또 힌트가 되고요. 뭐 쓰라리다, 시리다, 찌른다, 베인 듯하다, 뭐 날카롭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단어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아픈지, 어떨 때는 좀 편한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아프면서 뭐 같이 속이 메스꺼운지, 이명이 들리는지, 뭐 눈이 안 보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이 통증하고 같이 오는 증상이 있죠.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잠 잘 자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대부분 다 질병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잠 잘 자는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강력하게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 잠 못 잔다. 아파서 우울하다. 밥을 못 먹겠다. 사회생활이 안 된다. 뭐 친구 만나러 가기가 좀 망설여지고 그냥 집에 있어야지 자꾸 이러면서 내 사회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약 먹어도 아픈데 견디지 마시고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전이나 이런 다른 기존 질환의 악화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안 아프던 곳이 새롭게 아프다. 요거는 특히 짚어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요거 뭐 몇 점으로 아프세요? 자주 물어보죠. 그래서 요것도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상 어르신들이나 이제 뭐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이거 점수 매기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다 5점 생각하시고 중간보단 좀 아픈데 하시면 6점, 7점 주시고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데 10점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애 낳는 고통이 6, 7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6, 7점, 불에 화상을 입을 때 10점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요 얼굴 표정을 보고도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0점부터 10점인데 3점까지는 좀 가볍다고 그래도 평가를 하고 7점까지는 중간 정도, 8에서 10점은 심한 통증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구분을 해서 진통제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게 여기다가 표시를 동그라미를 치시든 체크를 하시든 색칠을 하시든 좋으니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진료실에 오는 거는 잠깐이지만 실제로 아프신 거는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픈 거 표시를 하고 매일매일 몇 점으로 아픈지 보시면 밑에 예시를 보시면 날짜, 시간, 이제 몇 점으로 아팠는지, 어디 아팠는지, 진통제 뭐 먹었는지, 먹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작용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어떤 걸 했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도움 많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일단 원인에 따라 쓰는 약이 달라요.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체성통, 내장통, 뭐 연관통, 신경병증성 통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체성통은 근육, 피부, 뼈 이런 거 아픈 거, 근육, 피부, 뼈, 체성통. 내장통은 이제 안쪽 장기가 아픈 거. 그리고 연관통은 요거는 뭐 이제 장기가 아픈데 이상하게 피부나 딴 데가 같이 아픈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제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거나 신경이 너무너무 자극돼서 예민해졌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통증을 이제 전달하는 회로 자체가 좀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경병증성 통증인데요. 그러니까 아프신 게 딱 요 네 가지 기준에서 하나로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섞여 있고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실수록 저희가 요거를 구분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딱 약도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신경통약을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 신경통약을 쓰고 아니면은 뭐 진통소염제를 쓰기도 하고 체성통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다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마약성 진통제, 아편유사제 진통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 쓰는 약이 달라지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원인을 더 구분하기가 쉽다, 구별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증의 패턴에 맞춰서 또 쓸 약을 다르게 골라요. 뭐 배경통, 돌발통, 유발통, 뭐 사건통이라고 하는데, 배경통은 뭐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무지근하게 어디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뭔가 깔려 있는 그 통증, 이거를 이제 배경통이라고 하고, 돌발통은 이렇게 아프다 갑자기 확 한 번씩 아픈 거를 돌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발통은 뭐냐면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아니면 걸을 때 아프다, 아니면 밥 먹을 때 아프다, 이런 거 있죠. 딱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아니면 특정 행동을 할 때 아픈 거, 요걸 이제 유발통이라고 보고요.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도 있긴 한데 보시면 요 이제 이렇게 깔려서 아파요. 깔려서 아픈 거를 이제 배경통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슉 이렇게 찾아오는 걸 이제 돌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통, 어떤 특정 동작이나 특정 뭐 식사를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 발생하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을 요 통증에 맞춰서 약을 써요. 이렇게 계속 깔려서 오래 아픈 것은 한 번 먹어서 통증이 오랫동안 잡히는 지속성 통증 진통제를 쓰고, 이렇게 한 번씩 확 아픈 건 이거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작용하고 효과가 길지 않게 가는 약을 따로 준비해 놨다가 요게 오면 딱 드시는 거예요. 요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사건통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건통, 뭐 아닌 사건통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할 때마다 아프다. 내가 뭐 산책을 하고 싶은데 아프다. 그러면 산책하기 전에 진통제를 미리 먹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통증 패턴에 맞춰서 약을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초속효성 약은 금방 효과가 시작되고 금방 끝나고, 속효성은 뭐 중간 정도, 지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먹으면 효과가 오래 가는 거, 이런 거 맞춰서 처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통증을 관리를 하면 안 아프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갑자기 생긴 새로운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생긴 평소에 안 아프던 데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전이인 경우가 있고요. 암 자체가 악화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한번 다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통증이라는 게 참 또 복합적이거든요. 보시면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그 예민도, 민감도가 유전적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오래 통증이 지속되면 이게 뭐 만성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이런 정신적 요소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아파야지 내가 뭘 열심히 했고, 뭐 운동을 뭐 아플 때까지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통증을 겪은 만큼 내가 뭘 이제 열심히 했고, 뭐 성취한 거고, 뭐 이렇게 내가 그만큼 견뎌냈어,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기분이나 심리나 이런 그 상태에 따라서 이 통증도 뇌에서 인지할 때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자체뿐만이 아니라 내 컨디션 관리하는 거, 내 기분 관리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친구들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료실에 오셔서 아프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매번 뭐 주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통 목적의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요. 뭐 바늘로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몸 안에 어떤 걸 기구를 삽입하거나 통증을 줄이는 이런 중재적 통증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약물 방사선 치료 자체도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뭐 마음 답답하시고 뭐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방황하거나 힘들거나 누군가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진료에 도움을 받고 싶으실 때 이제 정신건강학과나 재활학과 치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통제, 약물 치료 종류를 보면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소염 진통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는 진통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체성통을 주로 많이 줄이고, 아편유사계 마약성 진통제는 상당히 강력한 게 몸에서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약이고요. 요 항경련제, 항우울제는 처방을 하시고 약을 받으시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민해진 신경을 덜 예민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이제 신경통 약인데요. 경련, 뭐 간질이나 이런 발작들을 막을 때도 쓰이는 성분들과 비슷하고 우울할 때 먹는 약과도 어느 정도 이제 겹치기도 하고 우울할 때 먹는 약들이 이런 신경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쓰이고 있는 거지, 이걸 처방했다고 해서 아, 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우울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이런 약을 쓰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른 요 이제 걸로 분류되진 않지만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약물 선택 시에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먹고 나서 효과가 얼마 후부터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한번 먹으면 아니면 뭐 주사를 맞으면 얼마 동안 효과가 나타나는가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그림에 맞춰서 나의 통증의 패턴에 맞춰서 이 약을 잘 설계한다, 약 투여를 설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먹는 것도 있고요, 패치 형태도 있고 녹여 먹는 것도 있고 혈관 주사도 있고 바르는 연고도 있고 다양한 무기가 있고, 내가 피부가 민감하다 그러면 이제 패치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 먹는 거 이런 걸로 해볼 수 있고요. 이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주사가 효과가 빠르다, 주사가 효과가 오래 간다, 주사가 더 강력하다 이런 거 아니고, 패치는 그냥 뭐 팠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 중에 패치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 자체가 어떤 진통 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거는 오해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요. 이 내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또 단계별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약한 통증에는 그래도 일단 진통 효과가 그래도 조금 가벼운 진통제부터 써보는데, 통증 점수가 올라가고 강도가 올라갈수록 더 강한 진통제를 쓰게 되고, 일단 가장 강한 이제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일 먹기 편하시고, 맨날 주사 맞으면 또 힘들잖아요. 일상생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쉽고 환자한테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뭐 어떤 약을 투여를 받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통제를 먹는데 내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제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아까 그림 봤던 것처럼 나의 통증 패턴을 파악하고 처방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이제 짠 작전과 전략에 맞춰서 약을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훅훅 이렇게 아픈 거가 강도도 심하거든요.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돌발통에 대비해서 하고, 부작용 있으시면 참지 말고 또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약을 또 추가로 처방할 수도 있고, 약을 뭐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에도 주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용량 정할 때는 짧게 자주 투여를 해보고요. 이렇게 짧게 쓰는 약, 짧은 효과에 있는 약들을 여러 번 써보고 나서 어느 정도 하루에 총 드시는 용량이 잡히면 그때는 지속성 약으로 투여를 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요. 이 진통제들, 특히 마약성 진통제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약을 확 갑자기 안 드시거나 갑자기 내가 너무 아프다고 내일 먹을 거 오늘 또 먹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 조절도 저희는 하루 총용량의 10에서 20%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효과 없는 것 같다고 그냥 확 끊어버리시면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흔한 부작용은 간지러움, 변비,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졸림, 이제 심하면 의식이 좀 처질 수도 있고요. 더 요거랑 동반돼서 내가 이제 지금은 숨을 쉴 때 우리 의식적으로 숨 들이셔야지 내셔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숨 쉬시잖아요. 이런 이제 자연 자발 호흡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랑 맞춰서 전략을 잘 짜서 조정을 하시면 이런 것도 사실 많진 않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알고는 계셔야겠습니다. 네. 용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릴 때도 줄일 때도 천천히. 네. 그리고 효과 없다고 혼자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맘대로 드시지 마시고 항상 일단은 처방받은 대로 하시고 오셔서 효과가 없으면 없다, 뭐 부작용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용량을 같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중재적 치료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주사 시술, 신경 차단술 이런 건데요. 이건 언제 하냐 하면 약 먹는 것만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약을 써보면 약을 더 올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약을 써보기 시작한 단계도 아닌데 진단을 받고 오셔서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때 이제 또 약을 천천히 올려가지고 부작용에 주의해서 내 적정 용량을 찾고 약으로만 통증 관리하기가 힘들 때 확 이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주사 시술이나 이런 걸 해서 하면 좀 좋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부분만 아프다. 그리고 원인이 명확해 보이고 요것만 딱 하면 되겠는데 싶을 때는 이렇게 중재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중재적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 신경 파괴술이 있고 척수 진통법이 있는데요. 이제 신경 차단이라고 하면 보통 치과에서 신경 치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치과 신경 치료는 아예 신경을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를 하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 차단이라는 게 통증 부위로부터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 걸 차단한다 라고 해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보통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쓰는 약은 주로 주된 약은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를 신경 주변에 넣고 통증 신호가 뇌로 안 올라가게, 머리 쪽으로 안 전달되게 마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괴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치과 신경치료처럼 신경을 아예 파괴를 해서 더 이상 통증이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척수진통법은 이게 우리 몸에서 통증이 뇌로 갈 때 척추 안에 있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척수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통증이 뇌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를 척수진통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신경차단술은 그냥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내가 아픈 게 요 신경 때문인가 알아보려고 진단적인 목적으로 그 신경을 딱 마취를 해보고 내 통증이 사라졌네? 그럼 이 신경이 맞구나. 이 신경이 내 통증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런 검사적인 목적으로도 신경차단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취제는 보통 길면 뭐 10시간, 짧으면 10분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차단술을 했는데 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파괴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파괴술을 하기 전에 이게 신경파괴술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려고 신경차단술을 먼저 합니다. 또 어떤 병들은 신경차단술만으로 낫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적 목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거나 초음파를 보면서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입원하신 게 아니고 외래를 통해서 이런 시술 받으시면은 당일 귀가가 가능하고, 또 원인에 따라서 내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요 하는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에다가 엑스레이 보고 바늘, 요거 좀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쓰는 바늘은 요거보다 좀 얇아요. 그래서 얇은 바늘을 피부 마취를 하고 또는 안 하고 이렇게 주사를 한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
신경에다가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장이 아프다, 뭐 췌장암이다, 아니면 위암이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통증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길에 있는 신경에다가 마취제를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신경 파괴술은 신경 차단술보다 더 오랫동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통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바늘 경로는 거의 똑같아요. 신경 차단술 똑같이 하는데 조금 더 굵은 바늘 쓰는 경우가 있고, 거기다가 마취제를 넣는 대신 높은 농도의 알코올을 넣어서 화학적으로 태우거나, 아니면 요즘 고주파라고 해서 바늘 끝으로 열 에너지를 써서 그 신경 자체를 또 태우거나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자파를 조사해서 그냥 덜 예민하게 하는 박동성 고주파도 있고, 요즘은 보톡스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요 알코올 쓰거나 고주파로 태워버리면 주변도 같이 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하고 나서 통증도 심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출혈이나 이런 거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데, 저희 최근 연구 결과 몇 개를 보면 이렇게 알코올로 태우거나 아니면 뭐 고주파로 태우는 것만큼 길게 효과가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진통 효과가 사실 태우니까 완전히 또 영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또 그렇진 않고요. 6개월에서 저희가 1년 정도 봅니다. 지나면서 신경이 뭐 다시 자라나기도 하고, 저희가 엑스레이 보면서 신경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부분적으로만 태워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적이라기보다는 반영구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척수진통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척추 안에 있는 신경, 굵은 신경인 척수에다가 마약성 진통제를 직접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실제로 먹는 마약성 진통제보다 거의 100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진통 효과를, 비슷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겠죠. 그리고 맨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긴 한데, 이게 펌프다 보니까 몸 안에 이렇게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같은 약통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피부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약이 떨어지면 보통 한 달에서 뭐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리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고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척수 자극기는 척수를 전선을 이렇게 얇은 전선 한두 개를 척수신경에다가 넣어서 자극을 해가지고 내 아픈 통증이랑 겹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증이랑 이 전기 자극이 겹치면서 이게 뇌로 전달되는 걸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게 통증으로 되게 예민해진 신경을 덜 예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암 환자분들 그리고 만성통증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또 테스트, 요게 바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선이나 약을 척수에다가 테스트로 넣어보고 내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때 효과가 있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바늘 2개만 뚫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요건 척수 자극기 삽입하고 나서 흉터인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위아래로 1cm씩 해서 총 한 2cm 2개 정도 있고, 약물 펌프를 만약에 넣으시게 되면 마약 펌프를 몸 안에다가 삽입하는 시술할 때는 배에다가 보통 하고요. 배에 2c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극하는 기계를
척추 사이 공간으로 넣어서 전선을 이 척수신경에다 위치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이제 더 효과가 좋아졌어요. 요거는 이제 펌프고요. 보시면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약성 진통제를 보충하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하는 기계고, 여기 한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똑 뚫어서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다 쓰면 새로 주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단순하지가 않아요. 같은 원인이 있고 암의 병기가 똑같고 질병이 위중한 정도가 같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거나 신경 쓰거나 하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그게 이제 뭐 꾀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요즘 이제 뭐 뇌 MRI나 이런 연구들에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 관리에 더불어서 내 컨디션 관리, 내 기분 관리, 그 다음에 내 하루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저희가 진료할 때 너무 바빠서 많이 못 들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얘기할 사람 찾으시고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 자체도 부작용이 있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통증이 새로운 병을 만들 수 있다. 내 치료 효과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저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